손도끼로 팍팍 핸드엑스입니다. 이제 앞서 프롤로그에서 말씀드렸듯이 센고쿠 뽀개기 그 첫 영화입니다. 그 첫 영화는 2023년 영화 레전드 앤 버터플라이입니다. 감독은 바람의 검신 시리즈로 유명한 오토모 케이시이고요. 주요 인물은 기무라 타쿠야가 연기한 오다 노부나가, 아야세 하루카가 연기한 노히메, 이렇게 둘이 주요 인물입니다. 오다 노부나가가 레전드, 노히메가 버터플라이예요.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은 노히메는 오다 노부나가의 정실 첫 번째 부인이에요. 그리고 미야자와 히요가 연기한 아케츠 미츠히데가 마지막 오다 노부나가에 대한 죽음을 다루는 존재이기 때문에 세 번째로 비중이 꽤 큽니다. 해가지고 요 세 인물이 거의 주요 인물이고, 이 센고쿠 포게이기는 그래도 주요 사건과 주요 인물을 중심으로 좀 썰을 풀어볼까 하고요. 이 영화의 주된 사건은 오다 노부나가의 결혼부터 혼노지의 병까지를 다룹니다. 1548년부터 1582년까지가 배경이 되는 거겠죠. 이 영화는 재밌는 거는 이제 토에이 영화사에서 70주년 기념으로 나온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70 오다 노부나가의 위상을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오다 노부나가라고 하면은 삼국지의 조조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한국에서는 뭐 워낙 이런 정치물이나 이제 군상극이 없다 보니까 가장 자주 회자되고 뭐 그 정도의 위험을 가진 사람은 이성계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일본의 굉장히 오래된 영화사가 이제 자신의 70주년 기념으로 이성계급의 인물의 주인공으로 한 영화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대가 1548년부터 시작하고 오다 노부나가를 중심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선정을 하긴 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오다 노부나가는 이 센고쿠, 이 전국 시대를 설명하는데 가장 주인공격인 인물이에요. 해갖고, 이 센고쿠를 뭐, 누가 주인공이냐, 아니면 센고쿠를 뭐라고 정의를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뭐, 두 가지 방법이 보통 있거든요. 첫 번째는, 오다 노부나가의 일대기가 이제 사실상 센고쿠 시대다라고 할 정도의 중심 인물입니다. 유비이자 조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오다 노부나가가 죽은 뒤에도 센고쿠 시대가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오다 노부나가가 이 센고쿠의 굉장히 핵심적인 인물이지만, 그래도 오다 노부나가의 생애만이 센고쿠를 전부 설명하지는 않는다라고 해서, 그 다음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인물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 역사에 등장하기 시작한 나이가 5살인가 8살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상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가장 어렸을 때부터 역사에 기록이 됐고, 사실상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천하 통일로 이 센고쿠 시대가 끝나기 때문에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이야기가 결국에 센고쿠 시대를 정의할 수 있다라고도 하는데, 일단 그만큼 오다 노부나가라는 인물은 센고쿠를 이야기하는 정말 중심적인 인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다 노부나가를 시작으로 이 센고쿠 뽀개기를 시작하는 거는 꽤나 좋은데, 이 작품이 조금 아쉽습니다. 이 작품이 뭐가 아쉽냐면은, 이 작품은 일단은 이 영화 자체는 오다 노부나가나 이 센고쿠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계신 분들이 본다는 게 이 영화의 전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오다 노부나가의 오케하자마 전투, 굉장히 중요한 오케하자마 전투나 나가시노 전투, 이런 게 그냥 굉장히 지나가요. 확확 지나가 버리고, 중요한 전투들이 그냥 몇 장면으로만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처음 보시는 분들은 뭔지 감도 안 와요. 이 오다 노부나가가 뭔 인생을 살았는데 감도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냐? 뭔 이야기를 하는 영화냐? 오다 노부나가와 그의 첫 번째 부인인 노히메라는 공주와의 사랑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아마 토에이 자체에서는 이 오다 노부나가가 이렇게 막 전쟁을 막 하고
뭐 천하를 통일하 가는 이야기는 너무 수많은 곳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좀 특별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노희매를 굉장히 비중을 끌어올려가지고 다루고 있어요. 제가 봤던 여러 작품 중에서 노희매가 이 정도로 똑똑하고 전략적이고 강인하고 뭐 무술도 잘하고 이 정도의 노이메는 거의 오성 전설급 노이메가 나오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다만 저도 이 첫 영화가 너무 외전격의 성격을 띠는데 센고쿠 뽀개기의 첫 하루 다루는 게 좀 아쉽지만 어 의외로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오다 노부나가의 어떤 초창기를 다루는 영화가 없어요. 왜 없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오다 노부나가는 우리나라 여말선초처럼 정말 드라마가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메인급의 우리나라 방송 3사 같은 메인급의 방송사에서도 드라마를 만들고 심지어 좀 2군의 방송사에서도 전부 드라마를 한두 개는 만들었을 정도로 엄청나게 유명한 인물이에요. 일본에서는. 아마 역사적인 인물 인기 투표하면은 거의 1위에서 이제 료마라는 인물이 있는데 료마랑 오다 노부나가가 1, 2위를 다툰다고 할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영화는 보면은 전부 다 약간 판타지 영화가 많아요. 대부분이 타임슬립물들이 진짜 많고 순수하게 좀 이런 판타지를 굉장히 배제하고 다룬 영화가 그나마 레전드앤 버터플라이였다. 그래서 이 영화를 일단은 1화로 다루게 됐습니다. 이 영화는 이게 오다의 10대부터 다룹니다. 이제 노히메를 만나서 결혼하는 1548년인데 이게 처음에 보면은 이제 기무라 타쿠야가 좀 이상해요. 하는 짓이 보면 제가 왜 저럴까? 뭐 술도 못 먹어 막 뱉어. 근데 이게 이해가 안 갈 수 있는데 사실 이 결혼을 하는 이 시점은 오다 노부나가가 15살 때예요. 15살에 노이메와 결혼을 한 겁니다. 뭐 우리나라도 옛날에 조선시대 16살이면 다 결혼했으니까 웃긴 거는 이 15살의 오다 노부나가를 50살의 기무라 타쿠야가 연기 중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매칭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야, 쟤 왜 저러는 거야? 다 큰 어른이 왜 저러는 거야? 할 수 있는데 약간 10대다. 15살이기 때문에 그런 걸 표현한 연기가 나온 거다. 물론 노힘에도 똑같이 10대인데 이 당시에 뭐 나이 드실 대로 다 드신 이제 아야세 하루카 분이 10대의 노이메를 연기를 쭉 합니다. 했고 개인적으로는 뭐 기무라 타쿠야가 토에이 70주년을 기념할 만한 배우기는 하죠, 당연히. 그리고 기무라 타쿠야가 오다 노부나가를 연기했던 드라마가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흥행을 했기 때문에 오다 노부나가를 기념비적으로 다시 연기할 만한 배우기는 해요. 그래도 이 10대부터 만약에 시작을 했다면은 뭐 CG를 써서 좀 나이가 어려 보이게 한다던가 최소한 10대 배우를 따로 썼으면 어땠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런 아쉬움은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10대 때부터 다루는데 재밌는 거는 이제 오다 노부나가에 대한 어떤 해석이에요. 오다 노부나가의 가장 상징적인 키워드는 오아리의 바보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아리 국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이제 보시면은 약간 옛날에 아테네 그리스처럼 일본이 이 센고쿠 시대가 전국 시대잖아요. 이제 여러 나라가 있는 상태예요. 통일되지 않은. 근데 삼국지만큼의 큰 나라가 아니라 위초구의 큰 나라가 아니라 약간 옛날 이제 고대 그리스처럼 도시국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와리 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바보다. 오와리의 바보다. 근데 제가 이제 일본의 이런 센고쿠 드라마나 영화들을 봤을 때 이 오와리의 바보를 두 가지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진짜 바본 거예요. 애가 좀 부족한 거야. 그런 경우는 보통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오다 노부나가가 주인공이 아니고 다른 인물을 부각시킬 때 오다 노부나가를 약간 진짜 바보처럼 해석을 합니다. 해가지고 제가 이전에 리뷰했던 기린이 온다에서도 아케치 미츠히데가 주인공이다 보니까 오다 노부나가가 약간 좀 바보처럼 나와요. 뭐 초월한 바보처럼. 두 번째는 뭐냐? 이제 이 바보가 단순히 그 시대 사람들한테는 오다 노부나가가 이해 불가였던 거죠. 그러니까 오다 노부나가는 형식도 되게 싫어했고 의뢰 이런 것도 되게 싫어했고 목적이 있다면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형식, 수단, 신분 이런 걸 전부 파괴하는 사람이었어요. 사실상 삼국지로 따지면 조조 같은 인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일반의 이 일본의 관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바보 같았던 거예요. 옷도 제대로 입을 줄도 몰라, 뭐 제대로 인사할 줄도 몰라, 예의 차릴 줄도 몰라. 그러니까 오아리의 바본 거죠. 그리고 맨날 뭐 이 귀족들이랑 어울릴 생각도 안 하고 어디 나가서 막 되게 이제 미천한 백성들이랑도 어울리고 그리고 힘이 있는 가문의 자제들이랑 어울리는 게 아니라 이 시대 때는 이제 첫째가 무조건 권력을 가져가는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이 오다 노부나가는 둘째든 셋째든 사람이 괜찮다 싶으면은 걔네들이랑 어울렸어요. 완전 날거지여도 사람이 괜찮다 싶으면은 인재를 등용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런 게 얼마나 진짜 그 시대에는 바보라고 불렸겠죠. 야, 저거 진짜 바보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오다 노부나가가 개혁적인 인물이었냐면은 그 오다 노부나가의 이제 굉장히 최측근이 되는 인물들이 대부분 이제 그 가문의 첫째가 아니고 둘째였던 사람들, 셋째였던 사람들, 그런 인물들을 이제 등용을 하기도 했고, 가장 유명한 거는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굉장히 낮은 신분의 사람이었는데, 걔를 데려다 쓴 거예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똑똑하다는 거 하나만 보고서는 얘 쓸모 있다. 그래서 굉장히 작은 일부터 맡긴 다음에 그 작은 일을 잘하면 바로 승진시켜주고 굉장히 높은 위치까지 부여해 줄 정도로 그렇게 신분에 대한 차별도 없었고 심지어 흑인, 흑인이었던 이제 노예였겠죠. 근데 이제 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백인들이 흑인 노예를 데려왔는데 보니까 괜찮아서 바로 자기가 고용해서 자신의 호위 무사로 삼거든요. 이제 야스케라고 이제 넷플릭스에 또 작품이 있는데 약간 판타지예요. 그래서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고 그런 식으로 오다 노부나가라는 인물은 굉장히 깨어 있고 이 요즘 말로 따지면 굉장히 깨어 있고 발전적이고 요즘은 이제 일본이라는 사회가 너무 보수적이고 너무 변하지를 않으니까 이런 오다 노부나가라는 그런 발전적이고 깨어있는 인물에 대해서 굉장히 인기가 많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게 오아리의 바보인데 이 영화는 레전드 앤 버터플라이는 결국에는 전자다. 진짜 바보로 해석을 했다. 왜냐? 노히메가 서브 주인공도 아니야. 노히메가 거의 주인공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노히메가 무슨 무술도 잘해. 그 똑똑해 전략적이야. 다 알아. 뭐 거의 뭐 제갈량이에요. 여기서는 거의. 그러니까 오다 노부나가는 진짜 바보야. 되게 철없고 막 괜히 땡깡 부리고 이런 애야. 아버지 죽었을 때도 죄를 뿌렸다. 이런 일화가 있는데 아버지의 그 장례식에서 오히려 오다 노무라가 늦게 오기도 했는데 첫째인데도 늦게 오고 죄까지 뿌려버렸다 이러는데 이거에 대한 해석은 저도 정확히 모르겠지만 정말 다양한 작품에서 별의별 다양하게 해석을 해요. 근데 이 작품은 약간 10대의 오다 노부나가한테 너무 큰 짐을 주고 간 아버지에 대한 미움을 약간 표현하는 그런 치기처럼 해석을 한 것 같아요. 해가지고 오다 노부나가는 사실상 그런 인물로 그려진다. 노히메가 너무 킹왕짱이다. 그리고 결국에 이 노히메라는 인물은 약간 음,
이 영화를 전체를 다 보면 마지막에서야 깨달음을 가지게 되는데, 노히메라는 인물은 사실 오다 노부나가랑 이제 세 번째 결혼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모두 정략적인 결혼을 해서 이제 남편들을 뭐 여기선 자기가 죽였다고 나와요. 죽이고 세 번째 오다 노부나가도 여차하면은 죽여버리려고 결혼을 한 인물로 나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시대 여성은 어 굉장히 그냥 대우가 나쁘다고 하기도 뭐하고 대우가 좋다고 하기도 뭐하고 근데 이 시대 여성의 역할은 가장 큰 역할은 다 그 동맹의 수단이에요. 그래서 이 도시국가가 엄청 많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딸이 생기면은 무조건 동맹 맺을 곳에다가 보내가지고 결혼시키고 그 나라랑 뭔가 동맹이 깨질 것 같으면 이혼도 시켜요. 이혼시켜서 바로 또 데리고 와서 또 다른 나라 보내서 또 결혼시키고 이런 식으로 동맹의 수단으로 굉장히 이용을 당했고요. 근데 여성의 비중이 좀 높았다면은, 동맹의 수단으로 결혼을 해서 그 집안에 대한 뭐 첩보, 스파이짓도 하고 그 집안에 대한 어떤 통제도 했겠죠. 동맹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동맹을 당연히 유지한 수단으로도 그런 식으로도 활약을 했고, 암튼 이 시대는 여성이 굉장히 도구로서 쓰인 시대는 맞다. 그래서 이 노히메는 자신이 이런 시대, 이런 가문에 태어나서 자유롭게 살지 못하고 뭔가 자기 뜻대로 살지 못한 거에 억압이 있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어 단순히 뭐 억압받은 여성상을 이야기하지는 않고요. 억압받은 시대를 잘못하고 난 인물로 나와서 이제 좀 자유를 원합니다. 그 마지막에 결말까지 가보시면 아는데. 이제 아무튼 이 노히메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뛰어나서 이 오다 노부나가가 바보지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어려운 결정을 못할 때 와가지고 다 대신해줘요, 결정들을.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제 기준에 오다 노부나가의 최대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오케 하자마 전투. 도 노히메가 도와준 걸로 나와요. 노히메가 아이디어를 주고 어디 오케 하자마에서 만나서 상대를 어떻게 해서 이기고 요런 걸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야, 이거는 그야말로 그냥 노부나가의 명성을 노히메의 야욕이 대신해주는 모양새가 돼요. 이 노이메가 이제 주군이 아이디어를 내지 못하고 자기가 알려준 대로 했다고 하면 또 안 되니까 자기가 도와줬다는 걸 또 숨기게 하거든요. 밑에 이제 시종들한테 완전 조강지처인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오다 노부나가 하면은 굉장히 완성형의 천하의 패권을 쥐게 만든 전투는 나가시노 전투기도 하고 이 나가시노 전투를 굉장히 오다 노부나가의 가장 최대 업적이라고 보는 분들도 계시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오케아자마 전투가 오다 노부나가의 가장 최대 업적이다라고 봅니다. 가장 좋아하는 전투기도 하고요. 이 오키하자마 전투의 어떤 위상은요, 우리나라 후삼국 시대의 궁예의 비내성 전투, 양길과 했던 비내성 전투를 통해서 궁예가 이제 한반도의 북쪽을 거의 다 먹게 돼서 완전 패권을 잡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조조의 관도대전, 조조가 원소를 이기면서 사실상 노다지 땅을 다 먹게 되잖아요. 이 오키하자마 전투가 그런 겁니다. 그 당시에 가장 천하통일에 가까운 이마가와 요시모토라는 인물을 이긴 전투가 오키하자마 전투예요. 이 관도대전이랑 완전 똑같죠. 천하통일에 가장 가까웠던 원소를 승리를 했으니까요. 근데 똑같아요. 보면은 이 오키하자마 전투 때 이마가와 요시모토는 정말 엄청난 대군을 데리고 옵니다. 대군을 데리고 오는데 오다 노부나가는 이미 패배하고 몇 차례 패배를 한 와중에 소규모 게릴라로 가가지고 이마가와 요시모토를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대군은 아무 의미가 없다.
저 이마가 요시모토 머리 하나만 따면은 이 대군은 무너진다라는 판단력을 했고, 그리고 일단은 그 대군과 싸울 수 있다는 그 용감무쌍의 기백을 보여주는 전투거든요. 그래서 이 뒤에 전투들은 보면은요, 패배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로 불리한 전투는 없었다, 오다 노부나가가. 그리고 꽤나 준비를 많이 한 상태로 전투를 하지만, 이때는 진짜로 오아리의 바보로 진짜 힘이 없을 때, 그 당시 제일 잘 나가는 정치도 잘해, 전략도 좋아, 외교도 잘하는 이마가 요시모토를 상대로 코를 찌르는 과감한 수를 통해서 승리를 하게 되는데 이게 뭐 조조 이야기를 했지만 비견을 하자면은 알렉산더와 유사합니다. 알렉산더가 페르시아와 계속 전쟁을 하는데 항상 알렉산더는 소규모고 항상 페르시아는 군대가 너무 크니까 대규모란 말이에요. 근데 알렉산더는 한 번도 그 전투에 겁낸 적이 없고 얘는 항상 알았어요. 야, 대장만 따면은 저 대규모 부대 다 날아간다. 그러니까 심지어 이 오다 노부나가보다 알렉산더가 더 대단한 거죠. 오다 노부나가는 비 오는 날 기습을 한 건데 알렉산더는 전면전이에요. 전면전에서 그 당시 망치와 모루 전략의 굉장히 초창기 버전을 알렉산더가 만드는데 그 망치와 모루 이제 오른쪽에서 군대가 버텨주면은 이제 알렉산더의 핵심 부대는 상대의 우두머리만 빨리 찾아가서 죽여버리는 그걸로 백전백승을 합니다. 그 정도로 용감무쌍한 부대였다는 건데 오다 노부나가는 그 정도 급은 아니었고 다행히 오키하자마의 이마가 요시모토가 좀 안심하고 쉬고 있을 때 비 오는 날 이때다 하고 다다다다 가서 급습을 해서 이마가와 요시모토만 딱 죽여버립니다. 근데 뭐 이 과정 안에서 어 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꾀를 내가지고 이마가 요시모토를 안심하게 만들었다. 막 백성으로 위장해서 가가지고 뭐 음식도 나눠주고 뭐 요런 게 있는데 뭐 그거까지는 진짠지 모르겠고 팩트는 일단 대군을 상대로 오다 노부나가가 쫄지 않고 게릴라전을 펼쳐서 전쟁의 승리를 해냈다라는 거고요. 요거는 또 재밌게도 그 조조가 원소를 죽이고 난 다음에도 그 원소 밑에 아들들이 꽤 강했고 많았기 때문에 좀 해결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잖아요. 근데 이마과 요시모토는 정말 대단했지만 후계의 양성을 실패했다. 이마가와 우지자네가 너무 무능했기 때문에 이 이마가 요시모토를 좀 물리치는데 되게 빨리 잘 해결이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항상 이런 걸 많이 보면은 현대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후계자를 잘 키우는 게 나라나 이제 기업이나 잘 오래가는 데는 후계자 양성이 무조건 중요하다. 그거는 이제 최초의 개국 군주나 뭐 창업자들의 숙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오키하자마도 결국에 노이메 아이디어. 그리고 교토 가자고 하는 것도 또 노이메가 가자 그래요. 교토 입성하자. 이거 노이메가 가자 그래요. 그래서 참, 야, 이게 좋은 거는 다 가져간다, 노이메가. 근데 웃긴 게 뭐냐면은 이제 나옵니다. 그 오다 노부나가의 일생일 때의 최대 악행이라고 불리는 게 뭐냐면요. 그 오다 노부나가가 이제 천하통일을 하는데 쉽게 말해서 그 당시에 불교 집단이 굉장히 오다 노부나가에 반발이 심했어요. 그 사람들은 이제 오다 노부나가 편이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오다 노부나가 편에 드는 게 자기들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을 했겠죠. 그래서 오단 이 종교 집단이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면은 백성들을 바로바로 흡수해요. 이때는 무사 집안도 불심이 엄청 강했고 이때는 스님은 웬만하면 안 죽입니다. 스님과 전쟁을 하지 않는 이상 지나가는 스님을 뭐 마구잡이로 죽이지 않아요. 절대 쉽게 죽이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스님의 위세가 엄청 강했습니다. 근데 이 오다 노부나가 뭔 짓을 하냐면요. 그 스님들이 엄청 많이 사는 산이 있어요. 주요 거점지인데 그 산을 공략을 못하니까 통째로 불태워버려요. 거기는 그 절을 지키기 위해 왔었던 백성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남녀노소가 다 있는데 그런 거 무시하고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러니까 가장 오다 노부나가의 악행이라고 하고 그 오다 노부나가의 별명이 제6천 마왕인가 그러거든요. 근데 자기 스스로 나는 마왕이다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마왕이라는 별명을 가진 이 사건은 노이메가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오다 노부나가가 지 아이디어로 그냥 한 거다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노이메가 최대 악행에서는 또 빠져. 오다 노부나가의 별의별 뭐 활약은 항상 노이메가 같이 했는데 최대 악행 때는 갑자기 또 빠져. 그러니까 이 정도로 노이메를 신격화하는 정도의 작품은 제가 진짜 처음 봅니다. 이 정도의 수준의 영화다, 이거는. 또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이 전국시대 스님들이 왜 세냐?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게 사실 스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스님은 스님도 있거든요. 근데 이때 절로 보내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때는 이 시대에는 장자만 필요한 시대예요. 장자 말고 그 다음에 둘째, 셋째, 넷째가 아들들이 태어나면은 자기들끼리 이제 또 왕권 싸움을 하기 때문에 보통 장자가 어느 정도 확립이 되면은 이제 얘한테 왕권을 물려주겠다 확립이 되면은 밑에 있는 아들들이 장자가 딱 어떻게 해결을 해서 잘 따른다던가 뭐 이러지 않는 이상 밑에 있는 남자들은 대부분 절로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다 스님을 만들어요. 그리고 적국을 먹어. 적국을 먹으면은 그 적국에 장자나 이제 계승할 권위가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걔를 또 스님을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절은 대부분 사실상 다 사무라이들이에요. 사무라이들이 가서 머리만 깎고 있는 거야. 그리고 또 이제 다케다 신겐 같은 케이스도 있지만 약간 사이토 도산도 그렇고 쥐들이 스님이 되겠다 그래요. 머리 잘라버리고. 근데 대부분은 말만 스님이지 똑같이 행동을 합니다. 근데 뭐 그런 스님이 되겠다고 하는 퍼포먼스는 두 가지겠죠. 뭐 정치적인 수단인 경우도 있고 두 번째는 백성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야 우리 대장 우리나라 국왕이 야 되게 쩐다 뭐 불심도 잡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이미지 메이킹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 시대 스님들은 다 싸울 줄 알고 다 사무라이들이고 거기에다가 중세라고 할까요? 근현대 오기 전까지는 어느 나라나 종교 집단이 가장 진보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진보된 기술을 가지고 있냐? 건축, 화려한 걸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서양으로 가면은 교회, 높은 성당 이런 거 만들어야 되잖아요. 건축 과학 기술 엄청 위대해야 되겠죠. 신에 대한 그런 위엄을 보여줘야 되니까 엄청 멋있는 대단한 미술 작품들 쫙 해놔야 되겠죠. 창문에 이쁜 그림 해놔야 되고 똑같아요. 불교도 똑같아요. 거대한 절 짓고요. 거대한 불상 짓고요. 과학 기술이 가장 다 모입니다. 절에.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서양을 통해서 조총이 들어올 때 그 조총을 개량하고 자기네들 자체 생산을 하기 시작한 집단의 주요 세력이 이 불교 집단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이 시대에 사실상 사무라이 출신 남자들 다 와 있어. 완전 훈련된 군인들이야. 거기에다가 조총 기술도 가장 진보돼 있는 집단이야. 이러니까 이 시대의 절은 엄청나게 셌다. 엄청나게 셌고 거기에다 민심도 붙잡는다. 거기에다가 이 불교나 이 종교 집단이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는 어떤 군대든 죽음을 두려워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국심에 대한 교육이라던가 뭐 동료애라던가 그런 정신교육을 계속 하는데 이 종교 집단은 그런 게 없어요. 신을 위한 전쟁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십자군도 그렇죠. 자기
이거 신을 위해서 싸우는 건데 전혀 무서울 게 없다. 그리고 우리나라 그 임진왜란의 승병 뛰신 분들, 그분들도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대요. 그거는 부처님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거였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 시대의 스님들을 따르는 그 백성들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무시무시한 집단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오다 노부나가가 이길 수가 없으니까 전부 죽여버리는 산을 하나를 통째로 불을 질러버리는 최대 악행을 하고, 이거는 가히 조조의 서주 대효도에 버금가는 행보가 이 스님들과의 전쟁이었는데, 요거를 노힘에는 참가하지 않았다라고 참 이쁘게 포장을 해줍니다. 제가 지금까지 봤던 가장 로맨티스트인 오다 노부나가가 이 영화에서 나오고요. 최근에 전국시대를 다뤘던 NHK 대하 드라마 어떻게 할래 이에야스도 부인 그 정씨를 띄워주는 기 위해서 완전 어거지로 왜곡된 해석을 하거든요. 물론 재미는 있어. 알고 보는 사람은 재밌는데 그것도 싫어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평이 안 좋았는데 얘도 좀 그렇고, 가장 최근에 개봉했던 나폴레옹 있잖아요. 2023년에 리들리 스콧이 감독하고 호아킨 피닉스가 연기한 나폴레옹 있잖아요. 이것도 평이 조금 나빴던 게, 그냥 이제 사람들은 막 나폴레옹의 그 활약을 막 기대하고 이 영화를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영화도 조제핀, 황후에 대한 비중을 너무 키우고 약간 나폴레옹이 황후 치맛바람에 노란한 인물처럼 약간 나오거든요. 뭐 요즘 트렌드기는 해요. 뭐 일본의 전국시대 드라마는 뭐 트렌드도 아니죠. 되게 오래되긴 했어요. 이제는 그 주군이 주인공인 영화나 드라마는 너무 많았다 보니까 이제 그 주군의 와이프들을 약간 주인공급으로 끌어올려서 다루는 작품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영화도 그런 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센고쿠 시대를 좀 모르고 이해도가 없으신 분들이 이 영화로 시작했다가는 노이메가 이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완전 이상한 오다 노부나가를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는 좀 고려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 이 말씀드린 나가시노 전투까지 이어져서 패권을 잡은 오다 노부나가가 혼노지의 변까지 가게 됩니다. 혼노지의 변은 이제 기린이 온다 리뷰 한번 보고 오시면은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 기린이 온다 리뷰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혼노지의 변이 왜 일어났는가? 아케치 미츠히데는 도대체 왜 혼노지의 변을 일으켰는가라고 하는 그 정설은 기린이 온다가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기린이 온다 리뷰를 보시면은 원래 혼노지의 변은 약간 이런 것 때문에 일으켰구나라고 알 수가 있는데, 여기는 해석을 또 재미나게 했습니다. 이 아케치 미츠히데가 어 쇼군파가 아니었던 거예요. 아케치 미츠히데는 오히려 마왕이 된 오다 노부나가의 광팬이었던 거예요. 마왕파였던 거예요. 마왕파. 그런데 이 오다 노부나가가 노히메가 죽어가니까 마음이 약해지면서 막 눈물도 많아지고 사람 정이 많아지고 하니까, 아케치 미츠히데가 봤을 때 마왕이 아니야 이제는. 자기가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아까 그 스님들 있는 산을 불태웠다 그랬잖아요. 원래는 아케츠 미츠히데는 불교 신자인데 오다 노부나가가 스님들을 다 불태워 죽이니까, 심지어 아케츠 미츠히데 보고 불태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반발심이 강해지고, 이거 말도 안 된다 싶어서 오다 노부나가를 배반하는 이제 쇼군파이기도 했고, 쇼군파인데 쇼군을 완전 무시를 해버리는 오다 노부나가가 싫었다라는 이유도 어느 정도 설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불교 신자인데 이제 스님들을 그렇게 죽여버리는 걸 보고서는 이제 배반을 이제 결심을 했다라는 이제 설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오히려 스님들 죽이니까 더 좋은 거야. 마왕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 아케츠 미츠히데가. 근데 또 아케츠 미츠히데가 왜 오다 노부나가를 죽였냐라고 했을 때, 그중에 설 중에 하나가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접대하는 자리에서 오다 노부나가가 아케츠 미츠히데를 접대를 잘 못했다고 엄청나게 패버려요. 그래서 너무 내가 아케츠 미츠히데는 높게 치자면은 오다 노부나가 집단에서 2인자까지 칠 수 있는 인물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래도 2인자인데 도쿠가 이에야스 앞에서 너무 쪽팔리게 너무 패버린 거 아니야? 너무 팬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오다 노부나가를 죽여버렸다라는 설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았겠죠. 근데 여기선 오히려 아케츠 미츠히데가 먼저 마왕의 위엄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도쿠가와 이에야스 볼 때 저를 패주십시오 이러는데 오다 노부나가가 또 패다가 마음이 약해져서 눈물을 글썽글썽 합니다. 이게 또 아케츠 미츠히데가 이 사람 변했네 라고 결심을 하게 되는데 또 오히려 이 뒤에 오다 노부나가가 사과까지 해요. 미안하다 이렇게 사과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마왕은 없구나. 인간이구나 이 사람은. 인간은 일본을 통일할 수 없다. 마왕만이 일본을 통일할 수 있다. 이러면서 혼노제의 변을 일으킵니다. 근데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잠깐 나오는데 꽤나 멋있게 나와요. 이 아케츠 미치히데와 오다 노부나가가 서로 때리는 이 쇼를 한 거잖아요. 쇼를 했다는 거를 바로 간파하고 아케츠 미치히데를 칭찬을 해줘요. 그러니까 굉장히 능글맞은 너구리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 정치적인 머리라던가 이거는 이제 도쿠가 이에야스를 하게 되는 영화에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혼노제변이 이렇게 일어나고 결말은 갑자기 또 라라랜드처럼 멋진 결말이 또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는 더 이야기 안 하고 꼭 영화 한번 보시길 바라고요. 개인적으로 하나 더 이야기하고 끝마칠 거는 어, 혼노제 변 때 오다 노부나가가 직접 불을 지릅니다. 근데 이게 진짜 엄청난 전략이다. 엄청난 술수였다라고 느낀 거는 뭐냐면요. 불을 지르는 이유는 뭐냐면요. 자기가 불을 질러서 이제 자기가 붙잡혀 나가면은 목이 베이게 되거든요. 이제 나 너 따위한테 목 안 베인다. 내가 할복할 거다. 뭐 이런 뜻도 있었겠지만 이 오다 노부나가가 불을 지름으로써 오다 노부나가의 시체를 못 찾아요. 그래서 아케츠 미치히데는 원래는 오다 노부나가 딱 죽이고 그 주변의 세력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주변의 세력들이 오다 노부나가 시체가 안 나오니까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아케츠 미치히데 편에 붙기가 힘들 거 아니에요. 그 아케츠 미치히데 편이 안 생깁니다. 이 와중에 도요토미 히데요시 의 직접적인 아이디어는 아니고 도요토미 히데요시 밑에 있었던 이 시대의 제갈량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구로다 간베 제갈량 사마이급은 된다. 구로다 간베라는 인물이 바로 오다 노부나가가 죽지 않았다는 소문을 내게 합니다. 이게 뭐 도요토미 히데요시 아이디어인지 구로다 간베 아이디어인지까지는 저는 모르는데 아무튼 오다 노부나가는 죽지 않았다. 시체가 발견되지 않았으니까 소문을 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케치 미치데가 오다 노부나가를 죽였음에도 주변 세력을 흡수하지 못하고 도요토미 히데요시한테 3일 천하로 금방 죽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다 노부나가가 그것까지 계산하고 불을 지른 거라면은 야, 진짜 엄청난 천재인 거잖아요. 진짜로 이 시대의 조조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예, 해가지고 와, 이제 대본 없이 이렇게 길게 혼자 떠들어본 거는 처음인데, 어, 좀 생각하면서 하다 보니까 막 말이 좀 느려지고 했는데, 어떻게 좀 재밌게 들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이 영화의 한 줄 평과 별점을 이야기하면서 끝내볼까 합니다. 별점은 3.5고요. 조금 노임에 대한 캐릭터가 좀 이상하기도 한데 저는 영화를 다 봤을 때 어떤 게 좀 이상했냐면은 처음에는 막 일본 통일하세요, 일본 통일하세요 이러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되면은 전쟁 좀 그만하세요.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 기점이 뭔지 안 나와요. 마왕이 된 거는 노이메 때문이 아니다라고 갑자기 캐릭터가 바뀐 것 같은데 그냥 영화를 끝까지 보다 보면은 그냥 저 혼자만의 해석이에요. 이 노히메가 중간쯤 됐을 때 자기가 죽어갈 거란 걸 안 거죠. 그래서 그때쯤 되니까 나도 이제 한낱 미물이고 죽어가는데 전쟁하지 말고 날 좀 봐주세요라고 이야기한 게 아닐까. 그렇게 바뀐 게 아닐까라고 이 영화를 보고 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 영화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했을 때, 음, 말미에 가서는 단점까지는 아니었겠다. 어느 정도 이해는 간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3.5점을 드렸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 영화는 일반적인 오다 노부나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이 센고쿠 시대 입문작으로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어, 그래도 이 오다 노부나가를 이런 식으로 다룬, 약간 로맨티스트로 다룬 작품은 완전 처음 봤기 때문에 이런 오다 노부나가 영화도 재미는 있었다. 그래서 한 줄 평은 토에이 70주년 마왕에게 준 선물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첫 방송 혼자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길게 떠들어본 거 처음인데 좀 아쉬운 것도 있는데, 다음에는 조금 더 차분하게 한번 떠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들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많이. 나가시노 전투 이야기는 사실 이 영화에서 거의 안 다뤄졌기 때문에 나가시노 전투까지는 이야기를 안 했지만, 언젠가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도끼로 팍팍!